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의 중요 변수 중 하나였던 첫 번째 TV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는 토론을 지켜본 사람마다 약간은 다르게 나타나는 듯합니다. 다만 판세 자체를 흔들 만한 이른바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각 당은 아전 인수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로 대선은 딱 15일, 보름 남았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과 먼저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사이에요. 손흥민 선수에게 돈을 뜯어내려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공갈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손 선수와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나요? 협박은 두 분이 공모한 건가요? 초음파 사진 조작된 거 사실인가요?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겁니까? 협박은 두 사람이 공모한 겁니까? 혹시 어떤 점 위주로 영장 실질 심사를 소명하셨을까요?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협박 공모하신 거 맞을까요? 버튼을 누르라니까.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하신 거 맞을까요? 이유 죄송합니다. 낙태 금융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여성은 공갈 혐의고 남성은 공갈 미수 혐의입니다.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빌미로 돈을 요구했던 20대 여성 또 4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실제로 손 선수에게 3억 원을 받은 20대 여성에게는 공갈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이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추가로 7천만 원을 뜯어내려고 했던 40대 남성 용 씨는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김유진 아나운서 얘기처럼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 해당 여성이 손흥민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금전을 요구해 오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찌 보자면 1년 정도 이미 시간이 경과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 해당 여성의 또 전 연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40대 남성이 손흥민 선수에게 다시 협박을 하고 금전을 요구한 건 지난 얼마 전이었던 3월부터 다시 협박이 시작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어떤 공갈이라던가 협박은 비교적 최근까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같고요. 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 손흥민 선수가 고소한 직후 체포영장 발부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는데 그만큼 지금 피의자가 특정이 된 상태였고 혐의점도 확인이 된 상황에서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초기부터 수사기관에서는 좀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7일 날 고소장이 제출이 됐는데 17일 날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빠른 거 아니냐는 게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빨리 잡아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을까요? 네, 일단 수사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분명히 다른 유사한 사건들에 비해서는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됐다. 빠르긴 빠른 거죠. 네, 그렇게 예. 일단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소장은 7일에 접수가 됐고 곧바로 이제 체포가 된 게 14일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이렇게 구속까지 된 상황인데 사실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자를 조사하는 데까지만 해도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이미 피의자들이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예.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경찰 측에서는 이미 고소장이 접수가 된 때부터 가해자들이 특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사건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사실 많은 공갈죄의 경우에
가해자들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무척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도 결국에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진행이 좀 빠르지 않았나. 특수성이. 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가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 선수인데다가 만약에라도 이 사건이 뭐 수사가 조금 지연될 경우에 추가적인 피해,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상당히 고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이런 피의자들이 뭐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그것들이 공개가 된 경우에면 예.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손 선수에 대한 그런 피해는 무척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예. 이런 점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경찰에서는 상당히 이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이제 출석을 하려면 이제 호송차에 내려가지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취재진들이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김유지 아나운서, 이 과정에서 인권 논란이 지금 일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일단 이 양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예. 운동복 차림으로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 이 여성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긴 했지만 마스크 위쪽으로 얼굴이 좀 상당 부분 드러난 모습이 노출이 됐고요. 예. 또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 40대 남성의 경우에는 용 씨는 모자를 썼던 것과 좀 비교했을 때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평가가 되기도 했는데 예. 이 때문에 복장 논란이 불거졌던 겁니다. 또 이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을 발견한 이 여성이 서류철로 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경찰이 제지를 했거든요. 이 모습을 두고서도 흉악범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인권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이 여성이 말없이 가져가려고 해서 제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인권 논란이 하나 있고 복장을 둘러싼 좀 논란이 있는데, 저 장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임 변호사. 이 여성이 이제 뭔가 이제 서류철을 들고 있다가 카메라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거 얼굴을 가리려고 올렸는데 경찰이 이렇게 제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스크는 쓰게 했는데 이게 좀 과하다는 일부에서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이제 관련된 규정을 모두 지킨 상태였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이 상황을 좀 보자면요, 동일하게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 남성은 마스크와 모자를 모두 착용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해당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만 착용하겠다고 하고 모자는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저 서류철은 지금 호송 차량 안에 그냥 들어있던 서류철인데 해당 여성이 경찰들에게 이제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갖고 내려서 얼굴을 가리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현재로는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물건이 아니었고 경찰이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제지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지금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예. 일단 그러면 원래 아직 지금 구속영장 단계라는 거는 저 사람의 죄가 확정이 됐는지까지는 갈 길이 좀 있고 혐의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말고 하는 거에 기준이 따로 있던가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런 단계에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이제 관련해서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얼굴이라든가 혹은 성명, 뭐 그밖에 개인 신상 등을 이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을 그렇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와 상관없이 이런 얼굴 등은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서 중대한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심의를 거쳐서 얼굴이나 혹은 공개가 기타 되죠. 내 신상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런 공갈죄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범죄에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칙에 따라서 마스크라든가 모자 등을 통해서 얼굴을 가리는 것들, 이것이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른바 모자이크라고 하죠. 모자이크를 쳐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찰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지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앞서서 임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덧붙이자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에 대비해서 이럴 때 모자를 준비를 미리 한다고 합니다. 이날도 모자를 상표를 가려서 2개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예. 다만 이 40대 남성 용 씨만 모자를 요청을 해서 착용하고 내린
아닌 것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았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복장, 이 트레이닝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 검거 당시에 입었던 옷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송 전에 갈아입은 본인의 옷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복장에 관련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자율 복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 변호사님 체포 났을 때 당시의 옷과 법원에 들어갈 때 옷이 달랐다는 건데 그러면 뭐 의뢰인 중에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갈 때 나 이 옷 좀 가져다 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 옷을 갈아입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이것이 뭐 48시간 이내에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렇죠. 있고 좀 정신이 없죠. 그렇죠. 뭐 의상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라는 평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수영복을 입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율에 맞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로운 복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도 그곳에서 이제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옷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고 옷이 젖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서 옷을 요청을 해서 뭐 가족이나 친지가 옷을 갖다 줘서 옷을 바꿔 입은 것 자체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사건은 며칠 전부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또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마스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썼는데 이 여성은 모자를 거부했다. 이거는 서정민 변호사, 이 영장 피의자들이 선택 권한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집중되는 그런 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맡은 적은 없어서 구체적인 뭐 의뢰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을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피의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얼굴을 어디까지 노출할지 혹은 어디까지 감출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예.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의 잘못으로 이런 신분 혹은 신상 얼굴들이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만약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마스크를 뭐 꼭 써야 한다든가 혹은 뭐 모자를 어떻게 쓰든 말든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 모자 등에 대해서는 결국 피의자가 뭐 착용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예. 일례로 보더라도 우리가 뭐 특히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재판 혹은 뭐 수사 단계에 나갈 때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도 계시고 착용하지 않는 분들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떳떳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미 언론에 노출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특별히 가리는 그런 도구들을 쓰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피의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 거기에 맞춰서 뭐 얼굴이 공개될 수도 혹은 공개가 제한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얼굴이 공개되면 이득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가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상황 같은 경우 서 변호사님은 인권 논란, 이런 인권 논란까지 이렇게 붙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좀 판단하세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번 이 인권 침해 논란이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피의자들의 신상을 정보를 공개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자의 신상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최근까지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얼굴 일부, 뭐 신체 일부가 노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혼란스럽긴 합니다.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피의자의 그런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논의가 뭐 이 사안에서 꼭 나왔어야만 할지 일단 경찰에서 특별히 규정상 문제를 삼을 만한 그런 절차들은 없었기 때문에 예. 이 사건에서 꼭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지 또 앞으로 이런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글쎄 아주 좀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도적으로 경찰이 얼굴을 뭐 노출시키려고 했다. 그러면은 마스크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거 준비는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노출하려는 의도는 저는 없었으리라고 예. 봅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이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피의자 입장에서도 사실상 지금 내 신상이 공개될까 이런 우려가 더 낮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례에서는요, 이렇게 여성이 긴 머리로 얼굴을 너무 가리고 들어가서 내지는 모자를 너무 푹 눌러 쓰고 들어가서 지금 피의자의 어떤 신상을 너무 공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주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제기됐던 있기도 있죠. 사례들도 예. 있었거든요. 만약 지금 경찰 측이 입장을 밝힌 것처럼 모자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 서류철 같은 부분은 지금 그냥 호송차에 있던 거를 임의로 이 해당 여성이 갖고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들이 맞다면 논란으로까지 번지기에는 좀 규정 미비한 부분이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사건의 초반에 또 나왔던 것이 이제 초음파 사진이라는 건데, 사실 이 여성이 임신한 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초음파 사진 두고 가짜냐 진짜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 여성이 임신한 것까지는 확인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흥민 씨의 전 연인이었던 여성 양 씨가 손흥민 선수에게 보냈던 초음파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닌 진짜가 맞았습니다. 경찰이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실제 임신을 했던 사실이 있었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태아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손흥민 씨 측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강조드려야 되는 부분은 손흥민 선수는 모든 것이 이제 허위 사실이다, 본인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예.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공갈죄의 성립 여부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 그 아이의 친부였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가 된 바에 따르면 해당 여성이 임신을 했던 전력이 있는 것은 맞고 예. 이후에 임신 중절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친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물론 일정 주수가 지나면 지금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양수검사 등을 통해서 뭐 친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검사를 거쳤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예. 이미 어떤 임신 중절까지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으로 현 단계에서 친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불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고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 수사상 실효가 크게 없는 작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또요, 이 남성이 언론사에 이 내용을 제보하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이 누구냐면요. 이 여성 양 씨, 그러니까 예. 손흥민 선수와 사귀었던 이 여성이 손흥민 선수와 결별한 후에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달부터 여러 언론을 접촉을 해서 손흥민 선수 관련 제보 내용이 있다라면서 살해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사에서 증거를 요청하면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이에 앞서서 3월부터는 손흥민 선수 측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7천만 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예. 일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언론사에 좀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언론사에 접촉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서정빈 변호사, 그 여성에게 3억 원을 건네면서 각서를 썼다고 했는데 그 각서 내용에 배상액 30억 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배상액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중요한 사실, 중요한 비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만약이라도 이런 약정을 위반해서 외부에 유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이런 금액을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양측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뭐 손 선수나 혹은 상대방 여성 측도 동의를 하고 기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일단 금액이 뭐 정하긴 나름이긴 한데 30억이라고 하면 통상적인 사안보다는 무척 높은 금액인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그런 입지라든가 만약에라도 이제 여성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피해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책정을 한 금액으로 보이고 예. 사실 뭐 우리가 30억을 실제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그렇죠. 않죠. 그러다 예. 보니 아무래도 손 선수 측에서는 이 최소한 이런 경고성의 의미로서 이런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기한은 사망시까지라고 하던데 이것도 그냥 양측이 합의만 하면 된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양측의 동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 역시도 합의서 내용으로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각서에 배상액을 넣었다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넣었나요?
우리가 흔히 뭐 각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반성문 쓰면서 각서 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서도 내가 뭐 또 한 번 불륜을 저지를 시에는 뭐 예. 전 재산을 뭐 배우자에게 주겠다. 예, 이렇게 예. 각서까지 쓰고 도장까지 찍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 효력에 대해서 사실 절반만 효력이 있고 절반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각서라는 명칭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계약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어떤 합의된 의사가 존재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예.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각서의 존재라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이 각서 내용대로 뭐 30억 원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보다는요 오히려 이 자체가 어떤 공갈이 있었다 어떤 협박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런 계약서 결국 각서의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로서 예. 이들 간에 어떤 협박의 정황이 있었다라는 점까지는 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제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법원에서 뭐 30억의 배상을 다 인정하지 않고 예. 뭐 일정 부분 감액을 할 가능성 뭐 이런 부분까지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공갈죄로서 법적 대응을 하는 걸로써 별도로 이런 부분까지 청구를 할까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씨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러면 서 변호사님, 이 3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의 재판에서 손 선수 측에 좀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3억 원을 줬다라는 것은 손 선수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이 가해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될 그래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공갈이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수가 된 것이고 그만큼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이 돈을 받았다라는 점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3억이라는 금액 자체도 뭐 공갈죄의 그런 양형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금액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뭐 다른 다툼 없이 결국에는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저런 의혹이 제기됐고 대법원에서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재판 전에요. 쥐기현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건데요. 예. 지기현 판사는 최근 제 개인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평소에 삼겹살에 소맥, 그러니까 뭐 소주, 맥주 이런 걸 마시면서 지낸다. 의혹 제기, 이렇게 접도, 고액의 룸사롱 접대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제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예. 삼겹살에 소맥도 이런 것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접대받을 생각도 없고 이런 거를 사주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삼겹살에 소맥, 소주하고 맥주를 타서 마시는 걸 소맥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자 판사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왜 했다고 보세요? 그만큼 이제 본인의 상황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바로 재판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재판 같은 경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재판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지기현 판사가 사실상 이 내란의 전담 형사재판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주만 해도 여러 가지 그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중요성을 이제 감안할 때 이 재판에 일단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윤리위원회 등에서 그러니까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그 조사 결과의 발표를 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자면 이례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본인의 이야기, 이 재판관의 이야기를 지금 했다라는 부분은 다소 저도 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재판정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지금 뭐 재판부 교체 논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한 부분인데 예. 이 재판부의 신뢰와 공정성에 정말 크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그것이 점점 더 양산이 돼 나가니까 예. 이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 재판부에서는 진행할 것이다. 오늘 예. 역시도 오늘 진행된 4차 공판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을 한번 강조하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재판 서두에 언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면서 그 얘기는 지기현 판사가 이 공판, 이 재판 내가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이 발언만 놓고 보면 그런 의지를 표출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예. 사실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 자체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대, 고액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예. 이것이 단순히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면 재판부 교체 같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끝까지 재판을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확한 어떤 사실관계의 파악은 결국 대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조사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예. 봅니다. 애초에 이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한 거기 때문에 또 의혹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로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 룸사롱 사진이라는 관련 정황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바로 이곳을 출입한 사진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기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기현 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아직 그 내용을 제가 보지도 못했고 그 문제는 당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잘 처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들을 한번 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이라고 지칭을 했었죠. 그러면서 저 사진을 공개했고 지기현 판사와 또 동석한 참석자들과 같이 찍은 사진. 저 뒤에 배경이 민주당 주장으로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이다. 또 추가적으로 저곳이라고 하는 홀의 모습의 사진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임재일 변호사님, 저 사진만 가지고 이것이 진짜 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의혹과 관련해서 저 사진이 가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지금 공개된 사진이 보면 이전에 공개했던 지금 룸사롱이라고 주장하는 그 내부의 사진,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지만 그 업소의 사진이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고요. 오늘 추가로 이 공개된 사진을 보자면은 지금 지기현 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지기현 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그런 모습 여기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진 자체만으로 어떤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까지 입증이 됐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결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결제를 했는데 굉장히 고액의 식사를 대접을 받았고 또 이들 간의 어떤 관계성, 누구와 이런 식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 사실 내지는 어떤 비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입증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좀 더 영수증이라던가 아니면 이 관계성,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를 가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자료 제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대라고 단정 지으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증이 있으려면 그 일시를 또 특정해야 되고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도 찾아야 되고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서 변호사께서 근데 지기현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겹살, 소주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비춰 저 장소가 삼겹살 파는 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해명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다라는 것을 고려하자면 가능하면 해명을 조금 더 짧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판사가 얘기한 게 결국에는 자신은 이제 소박한 음식이나 소박한 주류 정도를 즐길 뿐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의혹처럼 뭐 고액의 접대를 받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삼겹살과 이제 소맥을 즐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말이 길어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흠을 잡힐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래서 룸사롱에서 사진이 찍혔는데 여기서 뭐 삼겹살을 먹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문제 제기가 됐다라는 점을 보면 사실 이런 정치적인 판단까지 고려했다면 이런 해명은 조금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주기현 판사가 이례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입장을 낸 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진이 있다라고 이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삼겹살, 소주를 언급한 것이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려고 목적이었지만 의혹이 해소가 됐느냐 이런 부분은 좀 의문점이 남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이제 논란만 더 커졌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후에 이렇게 술 가게에서 찍힌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바로 오전에 있었던 그런 재판사의 말이 다시 또 정면으로 반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뭐 앞서의 그런 발언들이 중요성을 따지자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중요도를 떠나서 이렇게 정면으로 곧바로 비판받을 수 있는 발언 자체가 상당히 뭐 재판사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는 있지만은 그리 현명한 선택은 아니고 오히려 이런 문제 제기 논란만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장을 표명하고 거의 4시간만 뒤에 바로 민주당이 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 임 변호사님 지금 대법 윤리감사관실에서 지금 이걸 조사하고 있는데 이곳이 이렇게 저 업소의 실사도 갈 수 있고 영수증을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있는 감사입니다. 일단 법관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기구입니다. 이 대법원 윤리감사실인데 일단 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국회 자료, 일단 언론 보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로 사실관계를 좀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어디까지나 지금은 조사 단계입니다.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지까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아마도 지규현 판사에 대한 어떤 대면 면담 같은 부분은 충분히 실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미리 뭐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면 제출 같은 부분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면 조사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뭐 저곳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고액의 뭐 100만 원 이상의 업소인지 뭐 실제 뭐 접대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글쎄요. 대법원이 일단 뭐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한번 지켜볼 텐데 이렇게 되면 서정빈 변호사님 지금 재판사는 지금 내란 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은 계속 진행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일단 이런 의혹들이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단순히 이제 의혹으로만 반복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뭐 재판부의 구성에 있어서 변동은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재판장이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모습이 비추어지는 그런 절차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압박은 또 더욱더 거세질 거고 그때 가서는 이제 혹여라도 이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일단 되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고 실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법원에서 뭐 징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과 같은 좀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의 구성이 바뀔 수가 있고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재판의 그런 공정성과 관련된 시비가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한다든가 혹은 스스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식도 일단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척도는 지금 대법원에서 하고 있다는 그 감사의 결과가 될 거고 정치권에서는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제 기억에는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렇게 재판부가 중간에 교체된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보도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예. 이렇게 뭐 접대 의혹이 불거져서 재판부가 변동이 됐다라는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혹은 부정청탁 방지법 등을 위반을 해서 징계받은 사례들은 확인이 되고 예. 뭐 그렇게 되면 중징계가 있을 경우에 당연하게 정직과 같은 그런 징계를 받게 되면 재판부는 당연히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사례들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것들이 뭐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화제가 돼서 보도가 된 내용은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번 사건이 이런 판사의 그런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조금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대선에 자주 나왔죠. 허경영 씨 관련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영장 심사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사기 수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이번 영장 청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장 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경찰 수사관들 경찰 조사 요청한 이유는 뭔가요? 16일 날 심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장에 있는데 119에 이송이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유치장에 수감 중이었는데요. 오늘 새벽 1시 45분쯤 복통을 호소해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예.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진료 결과 특별한 병명이나 이상이 없어서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지금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16일에 구속이 됐으니까 3일 정도 된 건데 예. 그 사흘 사이에 벌써 여러 차례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3일 사이에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임 변호사님 이렇게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사람이 아프다라고 주장을 하면 병원은 데려다 줘야 되는 게 규정입니까? 그렇죠. 일단 형사소송법 89조만 보더라도요. 예. 구속 상태에서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이 뭐 접견을 한다거나 뭐 서류나 물품 같은 것을 받는다거나 만약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구속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떤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안에서 치료가 안 된다면 진료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어 왔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관련 기사들도 검색이 가능한 상황인데 예. 이렇게 뭐 아프다고 뭐 복통을 호소해서 호송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동을 했다가 도주했다가 또 경찰에 의해서 다시 잡힌 그런 경우들 있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다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1차로 병원에 갔을 때 의료진의 진단이 있게 되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뭐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소견을 받는다면 거듭 요청했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병명이나 이상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속이 됐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로유야, 불로유. 암이 걸렸거나 무슨 일 있을 때 먹으면 되겠지? 한 뭐 보름마다 만들어서 먹으면 되죠? 그럼 전 세계인의 앞으로 식탁이 불로유 치즈가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뭐 말기 환자들이 막 그거 먹으려고 난리 나겠죠?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한울궁이라고 하는 종교시설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실 문제 제기가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돼 왔었어요. 맞습니다. 허경영 명예대표는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또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이번에 구속이 된 건데요. 예. 혐의를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예. 먼저 본인이 만든 종교시설 한울궁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값비싼 영성 상품들을 팔았습니다. 영성 상품. 네, 영성 상품이 대체 뭐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현재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서 신도의 이름을 적은 명패 같은 걸 팔았는데 요거를 최대 500만 원에 판매를 했다고 500만 하고요. 원이요? 예. 네, 또 놀라긴 이릅니다. 신도에게 대천사라는 칭호를 내려주고 예. 목걸이를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허경영 대표는 뿐만 아니라 병을 낫게 해준다면서 예.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든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 예. 병을 낫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복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차를 타고서 이송이 되셨을까?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하고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 허경영 명예대표는 구속이 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나는 구치소 안에서도 연파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 연파가 뭔지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연파요? 네, 예. 제대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는 파악이 되지 않는데요. 안 나오던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황당한 발언들을 좀 내놨던 것으로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지금 김유진 아나운서가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고 또 자료 영상에 보면 무언가를 이렇게 마시는 장면도 나오죠. 이런 사기가 지금도 통용이 된다는 게 중요하네요. 사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어떻게 이런 사기를 믿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피해자의 약한 부분을 공략했기 때문에 쉽게 정서적으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같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식품, 내 이름이 써 있는 이 우유를 마시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아픈 곳이 있어서 치료를 요하는데 치료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피해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접근해서 이걸 마시면 너도 나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주입을 한 거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좀 취약해 있는 환자들. 그렇죠. 심리적으로 취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함께 이런 부분에 마치 최면을 걸린 것처럼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요즘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지배해버리는 그런 상태. 이런 부분에 좀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교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았다고 일종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다수 일부러 포섭을 해놓는 상태고요. 예.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 하늘궁이라고 불리는 이들만의 이 성전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자행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상 2025년도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나 이렇게 일행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그만큼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공략했다. 예. 재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서 변호사님 혐의가 사실로 판정이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내용들을 봤을 때 사기죄나 혹은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이 좀 다수일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종교 시설까지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이런 범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은 상당히 이제 중한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건들 뭐 사기죄나 혹은 강제추행의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피해자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결국에는 지금 이 허경영 씨가 자신의 그런 사회적 지위라든가 혹은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양산한 범죄라고 봤을 때 재판부에서는 그 점 역시도 양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자면은 물론 뭐 이후에 피해자들과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되는지도 중요하게 판단할 요소이긴 하지만 그 점을 배제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중형 그래서 실형까지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허경영 씨 하면 임 변호사님 뭐 대선에 간혹 나와가지고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 이번에 안 나온 거는 뭐 수사를 받고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이 수사 때문에 못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사실 없군요. 선고하면 단골 등장 인물로도 사실 유명세를 떨쳤잖아요. 이번에는 원천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피선거권이 박탈된 건데 앞서 있었던 이제 20대 대선 TV 토론회에 나와서 본인이 뭐 이병철 회장의 뭐 양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어서 10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어서 당연히 이번 대선에는 지금 앞서 이야기를 나눈 이 지금 범죄 혐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박탈된 피선거권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허경영 대표가 했던 황당한 얘기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다. 그러면 서 변호사님, 이 피선거권 박탈 종료 시점이 34년이에요.
이때가 지나고 나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피선거권이 아, 다시 그래요? 회복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다시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점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제동을 걸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사실 뭐 중대한 그런 내용을 허위로 공표를 하는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뭐 영구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좀 정책적인 그런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뭐 예를 들어 사실 한번 이렇게 뭐 공직선거법으로 위반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선거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난 경우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굳이 영구적인 그런 자격 제한까지 필요할까 싶기도 하지만 또 뭐 지금 이렇게 뭐 허경영 씨와 같은 그런 사례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서 제한 기간을 조금 늘리는 부분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전 대통령 관련한 소식인데 최근에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좀 고령 논란으로 초유의 사건이 후보가 교체되기도 했었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이 전립선 암을 진단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백악관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은 하고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암으로 판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이에 바이든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다소 공격적인 형태의 암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현재 치료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올해 나이가 82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임 중에도 상당히 고령이어서 사실 재임 기간 내내 실수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었어요. 네, 재임 기간 내내에도 사실 건강 이상설에 좀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이끌어 갈 만큼 건강이 지금 뒷받침하고 있느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예.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개 보자면은 2023년도에 공군사관학교 행사에 지금 참석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당시 모래주머니가 있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서 예. 이 부분을 놓고도 건강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또 작년에는 사실 후원 모금 행사에서 오랜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배우 조지 클루니를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인지 능력에도 일정 부분 지금 좀 노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결정적으로 후보 교체까지 갔던 것이 트럼프 현 대통령하고 대선 토론회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법이 직설적이고 몰아붙이죠, 상대방을. 여기에 대해서 말을 더듬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6월에 TV 대선 토론 과정에서 트럼프, 현재 미국 대통령과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보도를 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토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제 말이 끊기거나 혹은 말을 실수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 많이 언급됐던 내용이 이제 당시 발언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우리는 결국 이 메디케어, 그러니까 고령자 의료보험을 퇴치했다. 이런 의미가 불분명한 그런 발언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점을 또 트럼프 후보자가 이제 꼬투리 잡아서 그렇다, 바이든 정부가 의료보험을 망쳤다라고 말을 이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대선 과정에서 보였던 그런 언행들이 상당히 이제 건강 이상설을 보다 근거 짓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날 이후로 미국의 대선판이 하루아침에 급변을 하게 됐었죠. 그런데 바이든 일가가 암으로 사망한 것이 장남도 암으로 맞습니다. 사망했어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장남 보 바이든이 10년 전 뇌암의 일종인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이때 이 충격으로 결국 대선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남의 경우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라고 거론이 될 만큼 굉장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었고 아마도 더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
대통령을 지내던 시절부터 암 프로젝트를 출범시켜서 진행을 했고요. 실제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향후 25년간 미국의 암 사망률을 최소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암 검진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좀 막강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건강이 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치열하게 어떤 그 경합을 벌일 당시, 그 TV 토론 당시에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46년생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 차이밖에 나지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본인이 바이든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골프도 지금 굉장히 잘 치고 있다라던가 나는 지금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 식사도 잘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 이런 부분은 사실 당연한 거다 이렇게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잘 치료받고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또 SNS를 통해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떤 그 정치라던가 그런 좌우 이런 부분들을 모두 떠나서 바이든 대통령의 쾌유를 비는 그런 목소리 지금 미국 전역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대통령의 건강은 당연히 그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그 이끌어나는 장악력과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서도 대통령의 건강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선 발표 이틀 전부터 결국 후보를 못 낼지도 모른다. 이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조롱합니다. 누구는 지금 실컷 우리 당에 잘 있다가 하와이 가가지고 우리 안 돕고 앉아있고 홍준표 우리 힘 합칩시다. 홍준표 지사께서 하와이로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서운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고 저희가 위로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홍준표 우리 전 시장님께서 하와이에 머물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오지 말라는 완곡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운한 부분은 잘 설명드려서 보수 우파의 재건을 위해서 힘써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간곡히 부탁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이제 김대식 의원도 특사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갈 때는 주소도 모르고 현장 가서 만나보겠다라고 한 취지로 갔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특사단이 홍 전 시장을 만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 전 시장은 오는 거 알고 있었을 테고 만나면 응한 거네요, 홍 전 시장이. 예, 이제 접견했다고 지금 일부 보도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홍 전 시장도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오지 말라고 만류를 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날아간 분들이 왔는데 안 만날 수는 없고요. 또 가신 김대식 그 의원이나 저 유상범 의원이나 친하신 분들이거든요. 또 그 경선 과정에서 또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온 저 특사단 분들을 매몰차게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만남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오고 갔을 거고 그 이야기의 결과로 홍준표 후보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금 사실은 탈당도 한 상태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일절의 정치 행태를 안 하겠다는 지금 자연인으로 돌아간 것인데 이 특사단이 갔을 때는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에 다시 돌아오시든지 해서 김문수 후보의 대선 운동, 선거 운동에 좀 도움을 달라는 역할을 분명히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아마 내일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정치권에서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대선에 경쟁했던 후보가 비판적인 얘기를 외곽에서 계속하니까 하와이까지 이른바 특사단이라고 이름을 줘서 보내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좀 신기하죠. 별꼴을 다 본다. 요즘 유권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치는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한다, 김문수를 지지한다라는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
중간치는 그냥 가만히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게. SNS 멈추는 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중간치일 테고 최소한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것을 막는 것 이런 정도가 이제 그 최소한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경선에서 가까이에서 뛰었던 그분들로 팀을 구성해서 일종의 읍소 전략을 한 거죠. 공개적으로 만나겠다라는 약속도 없이 하와이까지 갔는데 만약 안 만난다 그러면 너무 매몰찬 사람이 되잖아요. 홍준표 후보 스스로가 예. 과거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호소하면서 제발 맨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지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호소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뭐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홍준표 후보가 과연 이재명 후보를 지지까지 할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지지를 표명한 적은 공개적으로 없습니다. 있나요? 없죠? 예, 공개적으로 예. 없고 차라리 뭐 보수적인 면에서 뭐 이재명이 낫다라는 뉘앙스 예. 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은 좀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갖가지 소문들이 차기 총리에 뭐 홍준표 내정된 그랬죠.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소문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래도 정치적 뚝심이 있는 분 아닙니까? 예. 마지막 목적 최소한 이재명 지지 정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구두적으로는 못 듣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국민의힘이 특사단까지 파견했는데 성과로 보기에는 조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에요. SNS가 이제 요즘 기자들이 홍 시장의 SNS를 매일 살피는 게 이제 일과가 됐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오늘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국민의힘은 빨간색이 상징색이죠. 그래서 저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다가 또 지금 몇 분 전에는 또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넥타이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얘기는 홍 시장도 이런 반응을 보고 저런 식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과한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만큼 참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 하시는 게 부럽기도 합니다. 정말 저게 나온 것처럼 디지털 크리에이터 같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별로 파란 넥타이로 교체했다가 다시 또 빨간색으로 교체했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오늘 특사단이 가서 만났기 때문에 예. 만났으니까 파란색이 상징하는 민주당으로 가는 것만큼은 최소한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직접 자기 그 SNS에 들어가서 고친 거 아니겠어요? 예. 정말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맞는 것 같고요. 정말 본인 생각에도 지난 경선 과정에서 뭐 그때 SNS에 소회를 올렸습니다만 자기를 지지해서 캠프에 모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깥에 한덕수를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일종의 배신감도 좀 느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자기가 우리 국민의힘 이 당에서 오랫동안 이 당의 본류이자 정통이라고 자처를 해왔는데 그런 모욕감을 좀 받았기 때문에 잔뜩 화가 난 건 분명히 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탈당도 하고 정계 은퇴도 선언한 것인데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 이 당의 주인이라고 본래부터 이 당은 내 거라 이 당의 주인은 나라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각을 세웠고 한동훈 대표한테도 각을 세웠던 게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이건 내가 지켜온 당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당을 버리고 파란 넥타이 해가지고 민주당으로 건너가겠습니까? 저는 그건 결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게 또 유쾌하게 또 빨간색 넥타이로 바꾼 걸 보니까 역시 또 우리 이 뉴스와에 대해서 재밌는 또 이 이슈 포인트를 하나 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색깔에 저기 하냐면 실제로 홍준표 전 시장이 이 빨간색에 대한 애정이 대단해서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을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니셜이 J하고 P인데 예. Justice와 Passion입니다. 러시아에서 붉은색이 정의와 열정입니다. 그래서 내 넥타이를 이제 붉은색을 22년 전부터 매기 시작했는데 속옷도 빨간색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저랬던 홍 전 시장이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봤는데 복 의원님께서 3가지 정도 이제 방안을 얘기하셨는데 요거 김근식 실장께 여쭤볼게요. 내일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거 무언가 얘기할 거리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입장 변화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치는 다시 귀국해서 같이 귀국해서 네, 다시 귀국해서 같이 귀국해서 입당 다시 하고 복당하는 거죠. 복당하고 그동안에 화가 난 심정을 좀 다독거리고 그래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가장 높은 최대치의 기대치는 같이 돌아와서 복당하고 선거운동에 직접 나서주는 게 제일 높고요. 아까 우리 복 의원님이 최대치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소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가 볼 때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파란색 넥타이에서 빨간색 넥타이로 바꿨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그 정치적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소치로서의 민주당으로 건너가거나 뭐 이재명 정부 하에서 총리설 같은 경우는 확연히 아닌 걸로 선을 긋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치가 아까 복 의원님 말씀 잘 정리하셨습니다만 하와이 계시더라도 조금 SNS 활동 좀 자제해 주십사. 조용히 휴식만 대선 휴식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 당에서 다시 또 어른으로 모시겠다.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우리 당이 지금 힘듭니다.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수치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워낙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모든 앙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 합쳐서 어찌됐든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이 특사단이 4분이나 갖고 또 비싼 비행기값 끊어서 간 거 아니겠어요? 이 바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대치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귀국해서 선거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근데 복 의원님, 홍준표 시장이 무려 정치를 30년 가까이 한 분이고 대선 후보도 나왔었고 당대표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했는데 단순히 저런 것 때문에 마음이 바뀔 정도로 초기에 SNS에 올렸던 그 회한이나 분노는 상당했었거든요. 단순히 특사단이 왔다고 해서 그 입장이 바뀔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말씀하신 최대치로 180도 바뀌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최소한의 그동안 30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그 동지들 그리고 경선에 그나마 한두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차원에서의 이재명 지지를 언급하지 않는 것. 저는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 네 분들과의 대화도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정치라는 것은 그래 나를 만났으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아마 이제 라고 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떤 협상을 가졌을 때 특히 여야 협상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각자 자기가 보는 측면으로만 해석하고 그렇게 브리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 방하와이의 성과를 최대한 많이 부풀려서 당에선 자랑하고 나는 나대로 할게. 다만 저쪽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믿고 그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오. 라고 했을 가능성이 저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스타일상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중간중간 그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또 저 헛발질하고 그러면 또 쓴소리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뭐 저것이 회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의견을 조율하고 문구 조율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네, 뭐 발표한다고 하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또 한 명이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동안의 선거 유세를 안 다녔었죠. 그런데 내일부터 현장에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 만나 뵙는다고 짧게 한 줄 글을 올렸죠.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고 다음 주가 되면 현장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살리고 보수를 살리고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 우리 당에게 희망의 불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여러분께 호소드리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에는 유세장에 나올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냐에 좀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기로 한 거는 주말 사이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로 한 것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을까요?
영향을 뭐 간접적으로 미쳤습니다만 그 결정적 계기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경선의 결과 이후에 김문수 후보에게 3가지 조건을 전제 조건을 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가지가 되어야 내가 뭐 선거 유세에 나서겠다라고 조건을 건 건 아니고 예. 그때 명확히 밝힌 건 뭐였냐면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의 후보가 우리 당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3가지 조건은 이게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 자신의 선거운동 참여의 조건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그렇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만 하나 이루어진 거죠. 절연. 예. 예. 그러니까 절연도 사실은 뭐 우리 당에서 단호하게 분리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었고 나가면서도 계속 우리 당과의 연계성을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사실 절연 아닌 절연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예. 그걸 보고 현장 유세를 나가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일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부산, 대구, 그다음에 청주, 원주를 이렇게 돌 건데 예. 그 도는 방식도 중앙선대위 산하에 어떤 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이라든지 선거운동 응원과 함께 뭐 움직이는 그런 공식적인 유세가 아니고 예. 한동훈식으로 과거의 경선 과정에서 자주 보였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해피워크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나 골목이나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곳에 공원 같은 데를 걸어가면서 지지자들과 국민들과 만나서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하고 예.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재명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네. 당이 혁신해야 되는 이유, 보수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대선이 14일 남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김문수 후보를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선은 안 되니까 네. 우리 당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그 결과인데 그 방식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각 선대위가 구성이 돼서 시도당 선대위가 있고 그러면 시도당별로 또 당협별로 다 유세 그렇죠. 차량이 배치가 네,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공식 활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개인적인 지지 유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네. 방식은 기존에 한동훈 후보가 했던 방식으로 시민들과 또 국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예. 움직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런 소통하는 과정을 겪을 거라는 거죠. 국회의원님 이런 선거 유세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조금 달리 예상을 하는데요.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선에 지고 예. 그러고 나서 똑같이 무관으로 백의종군하면서 선거 유세를 했어요. 물론 우리 당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이명박 후보를 찍어주시는데 이명박 후보는 BBK나 다스에 대한 의혹 충실히 밝혀야 합니다. 지지와 공격을 동시에 했었죠. 예. 만약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방식과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 대해서 계엄과 탄핵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합리적인 보수에 저 한동훈이가 있으니까 예. 보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이제 현재의 대선 구도는 김문수 후보가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구도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 이후에 그 국민의힘의 당권을 유지하고 혹은 그 당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 한동훈을 지지했던 나름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당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 둬야 되는데 예. 그 붙잡아 두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들이 다 떠나서 불가능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붙잡아 두면서 동시에 만약 아무것도 안 하면 또 한 가지가 대선 패배의 공동 책임론까지도 그럴 수 피할 있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선 패배 책임론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대선 이후에 합리적 보수의 중심에 한동훈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말아달라. 예.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고 아마도 메시지도 그것 중심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차기를 노리는 행보라는 그렇습니다. 해석인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다음에는 박근혜 대표라는 게 거의 공식처럼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선이 끝난다 한다 다음은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대다수의 중론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당시 MB와 박근혜의 경선이 아주 치열했었고 예. 아슬아슬하게 아마 이제 박근혜 후보가 그때 경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표 스스로 백의종군해서 선거에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대표가 당도 장악을 했고 그 다음 대선 후보가 됐고 또 대통령도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의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이번 대선 이후에는 사실 미래가 사실은 열려는 있습니다만 불투명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대선 이후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당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전당대회는 언제 할 것이며 전당대회 결과의 당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내년 지방선거에 또 선거 결과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난관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보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그게 정확합니다. 아마 이제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재명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예. 그렇지만 우리 당의 보수가 혁신하고 쇄신하고 변화해서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계엄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고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계엄에 대한 석고대죄,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 그다음에 탄핵이 불가피했고 대통령이 파면당한 정당으로서의 국민께 진정한 사과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혁신할 것이고 혁신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앞장서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면서 대선 이후에 당의 변화의 희망 이것을 국민과 함께 찾아보겠다는 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거라고 봅니다. 예. 실제로 대선에서 후보 말고 별개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는 지금 배우자 정도? 그 당의 아주 유력한 인물이 아니면은 후보와 별개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죠. 거의가 다 선대위 그 체제 내에 다 예. 들어와서 활동을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하는데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아마 한동훈 그 전 대표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본인의 당내 네트워크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본인들의 조직을 추스리면서 동시에 메시지를 내는 이런 행보로 가서 실제 김문수 후보의 캠프하고는 별도의 행보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예, 내일 실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얘기를 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공통 질문은 뭐 대답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홍 전 시장, 보 의원께서 보기에 홍 전 시장은 진짜 여기서 정계 은퇴를 할 생각이지 아니면 홍 전 시장도 대선 이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분은 사실 말씀을 매우 귀엽게 확확 바꿨던 경우들이 좀 있어서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에 지고 나서 당이 풍비박산이 난다. 예. 그러면 다시금 또 내 보수 재건을 위해서 올 가능성이 있다. 가겠다라고 말을 바꾸셔도 욕은 별로 안 먹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러셨던 분이니까. 예. 그래서 저분은 앞으로 어떤 그 행보의 가능성이 0부터 100까지 예. 굉장히 다양하고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구시 씨, 그럼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지금 기다리고 친윤들 있고요. 홍 전 시장까지도 가담할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정치 역정을 수십 년, 30년 넘게 해왔고 사실 대통령 빼고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죠. 당대표 2번 했고요. 대선 후보 2번 했고요. 도지사 2번 했고 도지사하고 시장, 광역단체장을 2번 했고 국회의원을 3번인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스스로도 정계 은퇴에 대한 그 회한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렇게 하고 싶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저는 욕구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계 은퇴하고 탈당까지 한 마당에 다시 또 대선 이후를 대비해서 당에 복귀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은 그럴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하기에는 조금 면구스럽죠. 그래서 저도 보 의원님과 전망은 비슷합니다만 본인이 나서서 입장을 바꿔서 하기는 어렵고 가능한 필요 조건은 당이 제발 대표님 없으면 안 됩니다. 대표님이 와서 당을 좀 맡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와서 정말 간절하게 바란다면 못 이기는 차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제발로 걸어가서 내가 다시 당을 어떻게 고쳐보겠다. 나 없이는 당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요거 김근식 실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은 이미 다 신청이 완료되고 축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당원 자격 심사위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뭘까요? 통상적인 경우는요.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상관없이 입당 원서를 내면 입당이 일단 절차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 이게 온라인으로 입당할 수도 있고 서류로 입당을 신청하면 저희 같은 경우 당협에서 받아서 시당으로 일단 올리거든요. 예. 그럼 시당에서 그 서류를 다 받아서 검토해서 이제 검토한다는 게 자격이 무슨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이나 주소나 전화번호, 형식적인 계좌가 맞는지. 왜냐하면 계좌가 틀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 당원가입 서류를 만들어 모아서 시당에 넘겨도 몇 개는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쓰시는 분이 잘못 써가지고 성명, 이름, 계좌, 뭐 번호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는 간단한 절차지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이 사람이 우리 당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고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지는 그런 심사는 없습니다. 탈당했다가 복당하는 경우. 예.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시당이나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그 입당 심사 적격위원회를 열긴 하는데 예. 대부분의 경우 지금 김계리 변호사 지금 스스로 주장으로는 생애 처음으로 입당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분들한테 너 입당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는 건 저는 우리 당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본인은 그래가지고 이 자격 심사위를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당혹스럽다고 이런 절차에 대한 좀 숙지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데 만약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시당에서 자격심사위를 열라고 했다는 것은 김계리 변호사의 정치적 입장이 민감하기 때문에 예. 우리 당에 들어오는 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따져보겠다는 의도라면 그렇게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장해찬 전 최고도 그렇고 거기는 이제 복당이 된 거죠. 예. 예. 지금 당내에서 이른바 친윤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보폭도 넓어지는 건 맞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만약에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자격심사를 열으라고 했다는 것은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예전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후부터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이 자유통일당이라고 이야기되는 이른바 탄핵을 반대했던 그리고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했던 분들 계세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 이분들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꾸준히 분리를 해왔고 그래서 우리 당은 그분들과는 다른 당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자유통일당과 비슷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신 분이 우리 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분들은 최고위원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컷오프를 시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몇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세연에 그 한 분도 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과 다르다. 정체성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장해찬과는 달리 계몽되었다고 하고 이미 자유통일당과 전광훈 당과의 상당한 일치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당의 정체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봐 아마 자격심사를 여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으나 제가 보는데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나서 정말 시당에서 자격심사위원회를 연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정치적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경께서 보시기에 아니 김계리 변호사가 또 한 전 대표를 또 공격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른바 그 친윤 세력들이 지금 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선거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좀 지지층이 완전히 결집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죠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는 모습으로 안 보여요. 저는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현 당권파 친윤 세력들이죠. 예. 친윤 세력들이 요대로 대선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당을 계속 운영할 거야. 계속 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여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때 친윤이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장해찬. 그야말로 윤석열 퀴즈 아닙니까? 장해찬 같은 예. 경우에. 이런 사람들 실제 논란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복당이 더 논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복당을 받아주고 김계리 씨 같은 경우는 생애 첫 입당이면 실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정당으로서 거의 없어요. 당원 자격 심사위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네. 기존의 다른 정당에서 탈당하고 온다든지
혹은 우리 당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당자위를 구성하고 그거는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구조일 거예요. 예. 처음 입당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은 이미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일일이 법적으로 확인도 못합니다. 이 선거권이 잠시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도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오는데 이제 김계리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씨가 일단 탈당하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자들 다시 묶어놓기 위한 예. 그의 아바타인 그의 키즈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그 당으로 들어가게 해서 예. 실제 선거에 유리하려고 잠시 나가 있는 거지 실제로 나간 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뉴스에 나오면 나올수록 민주당 선거에는 유리해요. 근데 우리 정치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예. 저는 김계리 씨 같은 경우에도 첫 입당이라고 하지만 윤석열을 상징하는 그런 차원에서 입당이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저는 여러 가지 당원 당규를 참 돌아보고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는 윤석열을 출당을 못 시켰기 때문에 아마 입당을 막을 방법도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는 충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짧게.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승리의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이야기했던 세 번째가 바로 자통당 등 극우 세력과의 분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입장을 한동훈 전 대표 측은 갖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이라도 그분들과 확실하게 분리 절연해서 합리적 보수로 국민들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것인데 예. 지금 장해찬 씨 복당이라든지 김계리 변호사 입당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자통당과 우리 당이 결합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고 또 오늘인가는 그 자통당 후보였던 구주환가요? 그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국민의힘과 자통당이 엮여지는 모습으로 지금 한쪽 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당이 대선도 중요하지만 대선 이후에 우리 당의 미래의 활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자통당스러운 분들은 우리 당으로 지금 들어오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우리 당에서 보면 최근에 당협에 입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추천인들이 정가훈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 당을 접수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움직임이 한 축이 있는 거고 또 한 축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전에 계속 강조했던 책임당원 입당해달라고 입당 권유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좋은 분들.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혁으로 보수를 쇄신하고자 하는 분들도 빨리 많은 책임당원도 들어와서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 당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자. 이런 또 한 축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 두 축들, 자통당에 가서 접수하려는 축과 새로운 변화와 쇄신으로 합리적인 보수를 거듭나려는 축 사이에 아마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그런 싸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 유세를 가셔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호텔 경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일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일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경제는 순환이다. 이걸 설명한 거지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도 비슷하시더라고요. 경제 분야 관련해서 2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두 분께 공통질문 드려볼게요. 복 의원님께서는 어제 2시간 동안 하는 장면 여러 가지 말도 있었고 장면도 있었고 행동도 있었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뭐 딱히 어느 한 장면이라기보단 압도적으로 1등을 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예.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토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담이 없는 톤, 안정적인 톤, 그다음에 상대를 배려하는 매너.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도 상대방 굉장히 좀 막 패부를 이렇게 막 찢고 하는 이런 투의 토론도 잘하는 스타일인데 예. 그런 부분 참아가면서 나름대로 톤과 매너에서 성공적으로 수성한 거 아닌가. 방어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공격할 게 없어요. 1등 가는 후보는 늘 뭐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때 흥분하지 않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존중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가면서 이제 토론을 하면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나름 뭐 일장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예. 서로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지 못했던 이런 아쉬움들이 남은 장면 아닌가 싶고요. 특히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이 방송 토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랑 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은 톤과 매너 그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측면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김근식 실장은 어떤 점이죠? 저도 뭐 무난하게 2시간을 봤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톤 앤 매너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게 사실 내용보다 톤 앤 매너를 시청자들은 많이 보는데 톤 앤 매너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반응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아까도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그 120원 커피 원가하고 그다음 호텔 경제학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네. 상대방을 조금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식의 저는 분위기를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1위 후보의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좀 더 지나친 오만함이라고 좀 느꼈고요. 또 하나는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가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호텔 예약했다가 예약이 취소되면서 경제가 순환되는 것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왜 당신은 이렇게 극단적이냐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전인수격에 저는 논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건 이건 뭐 극단적으로 단순한 건데 왜 당신이 그걸 극단적으로 나를 공격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간다고 하는 자신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오만함을 좀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보 의원님이랑 비슷하게 이준석 후보는 저는 상당히 토론의 달인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워낙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그 양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서 날선 그 토론의 주도권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미쳤던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요. 찢어진 빅텐트 말고 민주당 빅텐트로 오라고 한 연설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상욱 의원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가짜 보수 정당에서 고생하다가 제대로 된 당으로 왔는데 혼자 얼마나 머쓱하고 쑥스럽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김상욱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에 이어서 허은하 전 대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다는 거는 이거 김근식 시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지를 하려면 국민의힘 지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의 저 탈당과 민주당 입당은 제가 볼 때 정치 도의적으로 도저히 전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바로 불과 지난해 울산에서 많은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국회 나가서 일해달라고 뽑아준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그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 유권자를 그렇게 한순간에 배신하고 옷을 갈아입고 갔다는 건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2025년에 참 보기 드문 정치적인 저런 배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허은하 의원은 지금 개혁신당으로 가서 보수의 뿌리가 같은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서 이준석 대표랑 이제 내용과 갈등을 겪었고 거기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민주당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분도 사실은 본류는 보수가 뿌리죠. 예. 국민의힘 소속에서 비례대표를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윤석열이나 친윤에 대해서 사실은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까지 새로 만들어서 가신 분인데 예. 거기를 건너가서 민주당으로 바로 가셨다는 건 제가 봐도 좀 납득이 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복귀한 얘기도 들어야 1분밖에 없으니까. 저희야 환영하죠. 예. 저희가
그 국민의힘이 사실 전광훈당화 돼가고 있는 지금 와중에서 보수 정당의 기능을 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보수와 진보의 두 바퀴를 다 민주당 안에 두어서 원활하게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상욱 의원이나 허은하 의원이나 또 김용남 의원까지도 이 민주당 내에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충분히 보장되는 민주당이 그런 정치적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오셔서 향후 5년 동안 이재명이 이제 국가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걱정을 좀 안 하게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조언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